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최초 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정신과 교수이신 진아영 교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준비했어요. 먼저 프롤로그 부분 함께하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년 전이었다. 만 41세 생일을 앞둔 하루 전날, 쉴 틈 없이 달려오던 내 인생을 180도 위하게 만든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몸살과 같은 근육통과 오한을 앓은 이후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더니 결국 잠시 앉아있거나 서 있는 일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늘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이었던 나의 삶은 마치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현저히 달라진 내 삶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그제 안개가 걷히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병을 마주하고 반추해본 내 삶의 궤적과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삶이 가차없이 중단되어 절망했을 때 그간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작가라는 일에도 이렇게 도전해보게 되었다. 가장 처절하고 절박했던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창작품을 낳게 한 셈이다. 이제 미국에서 산 지도 2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각자의 삶이라는 작품이 모두 다르고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조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는다. 이렇게 늘 내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나니 통일하지 않았을 때 오는 장점도 많다는 걸 배웠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웠다.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 진심을 따라 살 때 숨통이 탁 트인 듯한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고집스러울 만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으며 살아왔다. 이대를 선택한 것도, 미국으로 훌쩍 날아온 것도, 또 이곳에서 미국 의사 면허를 따고 여러 병원과 연구소에서 경력을 쌓은 것도, 정신과를 고수한 것도, 지금까지 볼티모어라는 낯설고 험한 지역에서 의사로 살아온 것도 모두 다른 사람의 기대나 생각이 아닌 오직 내 진심을 따른 결과였다. 덕분에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병에 걸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까지 잃어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내 삶에 후회가 없다. 나 자신이 뿌듯해 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험이나 실패를 피하기보다 당당히 맞서 도전하고 과감히 뛰어들어 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용기를 내어 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찬찬히 내띄운 내 발자취와 조금은 보편적이지 않은 내 경험들이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진실한 자아상을 찾고 진심이 말해주는 삶을 하루하루 조각해 나가길 꿈꾸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한없이 기쁠 것이다. 의사로서 지금와 돌이켜보면 당시 상황은 이러했던 것 같다. 5월 12일에 갑자기 일어난 오한과 근육통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심한 감염 증상인데 간혹 우리 몸에서 감염과 싸우기 위해 일어난 면역 반응이 잘못되어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나의 경우 이 자가 면역 반응이 자율신경계를 공격한 것이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이 기량작용을 하여 균형을 이루어 조율하게 된다. 이러한 조율 기능은 중추신경계 등 다른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체로 생각과 의지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나의 경우 이러한 자율적인 조율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오면서 오한, 빈맥, 서맥, 저혈압,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위장 장애 등이 동시에 줄줄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미국의 신경과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곳에서 했던 생체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지 선생, 자율신경을 포함하는 소섬 유신경이 많이 파괴된 것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자가 면역성 손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 5개월 정도 받으면 증상이 꽤 호전되고 신경 손상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면역치료를 받으면 손상된 자율신경을 되살릴 수 있구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면역글로불린 치료란 수혈로 얻어진 혈액에서 면역글로불린만 추출해 모아 담은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하는 치료다. 주로 심한 자가 면역성 질환의 치료에 쓰이는데 많은 사람의 혈액에서 면역글로불린을 모아야 하므로 약값이 매우 비싸다. 미국에서는 한 달 치료비가 3천만 원에 달할 정도다. 이는 정 교수도 언급했던 치료였지만 고가의 치료비와 정맥 주사를 며칠에 걸쳐 맞아야 하는 힘든 치료 과정 때문에 일단 다른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있던 참이었다. 급히 대구에 있는 자율신경계 전문 클리닉을 찾아 입원했다. 첫 회진이 있던 날 교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기립성 저혈압 외에는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네요. 자율신경계 이상이 다 나은 것 같으나 푹 쉬면서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질 겁니다. 면역치료는 이제 안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다 나았다니 나를 몇 개월간 치료한 정 교수와 생체검사를 한 미국 신경과 의사가 모두 면역치료를 권하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치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밧줄 좀 던져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수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 밧줄은 필요 없어 보이네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참담한 기분이었다. 교수님에게 물었다. 교수님, 제가 정말로 다 나은 것이라면 왜 아직도 이렇게 잘 서 있지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할까요? 신경과학자인 교수님이었기에 자율신경계는 좀 회복된 듯 보이는데 어떤 뇌병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등 일종의 과학적 가설을 한 질문이었다. 교수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정신과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마도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오는 정신적 증상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내던 나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자신했다. 그런 나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라니 정신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이런 증상을 앓게 되었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흔히들 화가 날 때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듯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혈압이 신속하게 올라간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된다고 해서 그 고혈압을 시민성 또는 정신과적 증상이나 질환으로 보진 않는다. 당뇨병, 감염 또는 수술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경과가 더 나빠진다. 이때도 역시 이런 질환들을 시민성 질환으로 보진 않는다. 신체적인 병리가 스트레스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억울한 마음을 뒤로하고 일단은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수님,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할 테니 꼭 면역치료제를 받게 해주세요.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대하다 보면 마치 의사가 강자 혹은 갑의 위치에서 처방과 권고를 명령하는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많다. 나 역시 때로는 내 권고를 듣지 않는 환자들을 골치 아프고 성가시는 환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다. 제발 제 고통 좀 알아주세요. 안타깝고 불쌍하게라도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며 의사의 자비와 공감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선처를 빌어야 하는 철저히 약자와 을의 입장에 놓인 것이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구걸하듯 사정해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내 마음을 한층 더 힘들게 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소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미 입원도 하셨으니 자가비용 부담으로 한 번은 해드리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가까스로 허락을 받아 한 달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5일간 진행된 정맥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쯤에는 어지럼증이 현저히 호전되어 30에서 40분을 쉬어가며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 일단 교수님 말처럼 다 나았다고 믿고 운동을 해 체력을 회복해보자. 운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3달 동안 최선을 다해 운동을 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다. 체력이 회복되기는커녕 한 달에 한 번꼴로 심한 감기와 몸살 증상이 나타나 2, 3주씩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됐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어나 걷기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체력을 단련하여 2018년 4월의 어느 날 또다시 찾아온 심각한 오한과 감기 몸살 증상으로 인해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 나은 게 아니었어. 이건 운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내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니야. 미국 전문가들의 권유대로 면역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는 확신이 더더욱 강해졌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부터 앞섰다. 한 번 받는 것도 사정사정한 끝에 겨우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서 어떻게 받는단 말인가? 고민 끝에 모교인 대구 카톨릭대학교 신경과의 이동국 과장님을 찾아가 내 사정을 말씀드렸다. 과장님도 내가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하실까? 지선생, 참 고생이 많다. 내가 그 마음 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과장님도 최근에 병환을 앓으며 환자의 입장에서 고생하셨다고 했다. 면역 글로불린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받고 싶어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치료가 자가 면역성 자율신경계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자네가 개인적으로 한 번 받고 증세가 호전되는 것도 보았으니 비용을 자가 부담해서 보험급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큰 문제 없을 거야. 한번 해보세. 순간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내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이렇게 다시 총 3번의 면역 치료를 받고 나자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기립성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져서 1시간 정도는 쉬어가며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내가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뛸 듯이 기뻐하셨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노라고 이야기할 것. 애초에 삶은 무한하지 않고 삶 속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역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에 좋은 에너지를 사용해 삶을 가치 있게 꾸려나가야 한다. 나는 갑작스런 병으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살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예전보다 현격히 부족해서 이제는 많은 일에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어도 내가 해낼 수 있는지를 더 세심하고 깐깐하게 따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니 내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숱한 고뇌 끝에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일 중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즉 마음이 흐르는 곳에 있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꾸역꾸역 하기엔 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소중하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예전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껏 관계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고 정말 친했던 친구들조차 자주 만나기가 어렵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오래 맺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자 정말로 내 주변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추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만 하기에도 삶은 너무나 짧다. 미국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숟가락 이론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숟가락에 비유한 말로 어떤 일에 필요한 에너지에 따라 사용되는 숟가락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일에는 숟가락 1개가 필요하고 샤워를 하는 일에는 숟가락 2개가 필요하며 직장에서 일하는 데에는 숟가락 6개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평범한 사람이야 숟가락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애초부터 갖고 있는 숟가락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없다. 만약 나에게 하루에 숟가락 12개가 주어진다면 하루 동안 이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전에 무리해서 숟가락을 10개 사용하고 나면 오후와 밤에는 2개의 숟가락으로 살아야 하고 하루가 끝나기 전 숟가락을 다 사용해버리면 완전히 지친 채로 며칠을 푹 쉬어야 하는 몸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을 이제는 좀 더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의 생일 파티나 직장 동료 자녀의 돌잔치 같은 일들 말이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은 일들에만 가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나니 마음도 더 편안해진다. 또한 나는 강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회복하는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의를 맡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나에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나니 오히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쉬는 시간도 명상을 하거나 제대로 쉬면서 예전처럼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적당히 기다리면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법도 배웠다. 방에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으면 꼭 필요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듯이 나를 둘러싼 일들도 이것저것 너무 많으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진다.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도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는 중국인 학자 리니탕의 말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는 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O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요구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이 일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든가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이 일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잘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컨설턴트이자 에센셜리즘의 저자 그렉 맥거우는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초대에 거의 노라고 대답해야 하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수의 일에만 예스라고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일환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7가지 공손한 거절 방법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답하기 전에 좀 머뭇거린다. 3초 정도 생각하는 듯이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대답한다. 둘째, 가급적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답한다. 이메일로 거절하기가 더 쉬우므로. 셋째, 일단 스케줄을 체크해 본다는 말로 보류하고 그 다음 거절한다. 넷째,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답장하기 곤란하다는 이메일 자동 답장을 만들어둔다. 다섯째, 상사에게 여러 업무를 받았다면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여 먼저 처리해야 할 일,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을 결정한다. 여섯째, 차를 태워달라고 하면 그 대신 차를 빌려주는 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아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일곱째, 그 일에 자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거절한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내 시간과 숟가락이 부족하다. 미안하지만 어렵겠다고, 아쉽지만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것은 절대 나쁘고 못된 행동이 아니다.